예, 언제나처럼 첫 순서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저희 YTN의 이승훈 기자, 김영민 아나운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 이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피해 상황 어떻게 보도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피해가 정말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할 때만 해도 사망자 수백 명 수준이었는데 현재까지 집계된 바로는 튀르키예, 시리아의 사망자가 5천 명쯤에 육박하고 있고요. 부상자도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이 원자폭탄 수십 개와 맞먹는 위력을 지녔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건물 최소 5,600여 채가 무너지고 또 잔해 속에서 7,800여 명이 구조됐다, 이렇게 전했는데 건물 잔해 아래에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있을지는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고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상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날씨 상황도 좋지 않아서 구조가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장 상황 어떤지 자세히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입니다. 튀르키예 대통령 이런 말 했어요. 튀르키예는 이번 세기 중에 가장 최악의 재난을 맞았다. 최종적인 사망자 숫자를 지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말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대변하는 말인데요. 세계보건기구죠, WHO. 대략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역시도요, 추가 붕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변수를 고려하면 처음 예상한 사망자 숫자에서 한 8배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큰일이네요. 예, 가장 큰 변수는 현재 또 거친 추위가 덮쳤다는 겁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여진도 계속되면서 구조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고 지역 주변 기온이요, 최저 영하 6도까지 지금 현재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영하 6도. 우리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지 주민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추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요, 예. 대부분 지역이 겨울에 습합니다. 우리는 여름에 습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겨울에 습하면 예. 더 춥게 느껴지죠, 그 온도보다. 예. 그렇군요. 예.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지 때문에 구조작업,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니까 구조작업 하다 말다를 또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작업이 더 늦어지고요. 지금 사망자를 줄이는 가장 큰 방법은 건물 더미의 잔해에 묻혀 있는 지금 부상당한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런데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추위에 지금 잔해 속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진 때문에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 숫자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지진은요, 드물게도 어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확인된 바로 이제 진원의 깊이가 얕고요. 거기다가 규모도 컸기 때문에 인명 피해 더 늘어날 거라는데요. 현재 그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이요, 모두 10개 지역에 지금 보낸 구조대원만 10,000여 명입니다. 네. 그래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는 곳이 현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내무장관 직접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 세계를 향해서 도움을 좀 달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튀르키예 하면은 굉장히 이 자연과 역사와 이런 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한 국가인데 사실 이런 지진 참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욱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도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발벗고 도와줘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네, 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예. 현재 우리나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요. 세계 예. 각국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막심할 걸로 보이는데요. 미 지질조사국이 경제적 손실이 1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일 가능성은 34%, 1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에 달할 확률도 30%에 달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지질조사국이 경제적 피해 관련 적색 경보를 발령한 상황이고 국제적 피해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도움의 손길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국가들에서 어떤 도움 주고 있는지 뉴스인 부탁드리고요. 윤 대통령도 지금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위해서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인력을 급파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상황이죠. 네, 튀르키예는 우리에게 형제 나라라고 또 불리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 튀르키예 정부가 구조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직접 했어요. 그래서 어젯밤입니다. 벌써 외교부에서 또 119 특수구조대에서 코이카에서 그래서 한 사람씩 3명으로 구성된 사전 조사단이 현지로 이제 급파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요. 정부는 구호대 이제 본진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호대 본진은 탐색 구조팀을 중심에서 보내기도 했는데 최대 60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파견된 사람을 이제 구호대장으로 해서 소방청 그리고 119 구조대 그리고 코이카 인원으로 꾸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튀르키예 정부는 지금까지 한 45개 나라인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로부터 지원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요. 각각 79명으로 구성된 2개의 수색 구조팀을 이미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또 영국은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상 대응팀을 또 파견했습니다. 영국은 76명으로 수색 구조 전문가 여기에 수색견까지 보냈습니다. 이런 비상 대응팀이 아마 조금 있으면 뭐 튀르키예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지원하겠다 이런 말은 뭐 영국도 했습니다. 유럽의 나라들 가운데서 튀르키예 지원의 요청에 응답한 나라가 모두 12개 나라입니다. 자, 이들 나라 가운데는 나토 가입 문제를 두고 튀르키예와 갈등을 빚고 있는 스웨덴, 핀란드가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기 때문에 국경을 바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핀란드가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래서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 스웨덴도 가입을 하겠다. 바로 옆 이웃 나라인 스웨덴도 가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들 두 나라는 군사적으로는 중립국가임을 세계에 표방한 나라인데 이들이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냈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말씀드린 튀르키예가 반대를 했습니다. 나토 가입 국가는 30개 나라인데요. 단 한 곳만 반대를 하더라도 나토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딴지를 놨다. 뭐 이런 말 했는데요. 그래서 나토 가입이 지지부진하면서 이들 나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 그 구조대를 보내겠다고 한 거죠. 뿐만이 아니라 뭐 튀르키예는 더 껄끄러운 나라가 있습니다.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옆에 이웃 나라 그리스인데요. 그리스는 영토를 가지고 또 분쟁을 벌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식민지 경험도 있죠. 그리스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와 지금 그 그리스도 또 보낸다고 하는데 지난 1999년에도 한번 또 보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본도 한 75명 지금 구조대원 튀르키예에 파견하기로 하고요. 이미 한 20명 정도 선발대 해가지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나라는 튀르키예보다 튀르키예만큼이나요. 저는 시리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리아 그렇죠.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장기 내전에 휩싸이면서요. 정부는 사실상 파산을 한 상황입니다. 통화 급락했죠. 경제난 있죠. 연료, 전기, 생활 필수품조차 공급이 되지 않는 곳인데 거기에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전쟁의 여파 때문에 튀르키예처럼 만 명의 지금 뭐 구호 장비 인력도 보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리아는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더 그런 건요. 이번에 그 지진의 주요 피해지인 시리아 북서부 지방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요. 전쟁 때문에 건물 상태도 이미 좋지 않은 데다가요. 이곳이 장기 내전을 피해서 한 460만 명이 되는 피난민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들 460만 명 가운데 한 대략 그 절반이 넘는 사람들 한 27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그 임시 텐트 치고 수용시설에 살고 있었는데 겨우 마련한 그 시설마저도 이번에 완전히 파괴됐다.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10년 정도 독일에 있을 때
거기에 가장 많은 외국인 비율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튀르키예 국민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튀르키예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저 같은 사람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해요. 예? 우리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근데 이게 사실 각각 그리스도 말씀하셨는데 가깝고 멀고 떠나가지고 특히 이제 시리아 같이 상황이 복잡한 나라 하지만 굉장히 더 살기 힘든 나라 이런 나라 우리가 빼놓지 말고 좀 구호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라고 봅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선진국이라는 게 통계만 가지고 선진국은 안 될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모습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참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공부하시면서 혹시 거기 그 시리아 쪽 이런 쪽도 여행 좀 아니요. 하셨어요? 그때는 시리아는 뭐 여행도 못 가고요. 시리아는 뭐 시리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제가 최근에 독일 다녀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더라고요. 지금 가장 많이 또 들리는 얘기가 그곳에 세계 문화유산 오래된 유산이 있는데요. 예. 거기도 많이 파괴됐다고요. 그게 참 안타깝죠. 아유, 예. 어쨌든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참 없었으면 좋겠고 조속한 이 구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간절하게 드립니다. 자, 국내 정치 얘기도 해봐야겠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투표 내일 오후 2시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3당이 지금 12구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오늘 밝히기로는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 전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망하기로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네, 국회법을 보면요.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첫 본회의에서 이제 국회의장한테 보고하고요. 그리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해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장관이니까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입니다. 제적위원회 3분의 1 그러니까 100명이 넘는 사람이 발의하고요. 제적위원회 과반수 그러니까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그런데 현재 원내 과반의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 등 모두 173명이 낸 안이라 가결은 어렵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역시도요. 이 장관의 탄핵의 정당성 강조하면서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 장관의 문책, 양심을 지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기본적인 책무다. 또 설령 정치적으로 불리할지라도 민주당은 그 계산기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뭐 당연히 지금 이런 탄핵 소추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소추안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방탄 목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탄핵 카드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발목을 잡고 국정 운영마저도 마음대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을 과시하는 독재에 추악한 민낯일 뿐이다. 민주당은 범죄 혐의자인 이 대표부터 탄핵해야 정당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어제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정치를 희화화시킬 뿐이라면서 이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민주당도 공세를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물론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지금 도입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소추안에 이어서요.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 주가 의혹 특검 도입하자고 하죠. 뭐 강공 드라이브다. 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민주당의 관심은요. 오는 10일로 예정된 권오수 그러니까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 재판이 될 겁니다. 앞선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매도를 주문했다. 또 이른바 작전 세력이 계좌를 관리한 정황이 그 재판 속에서 바로 제기가 됐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이 권 전 회장의 그 1심 결과가 김 여사의 직접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대 분수령이 될 거다. 그렇게 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에 당에서 중심을 두고 그 전략을 논의했다면 1심 결과가 나오는 10일을 지나면 그때는 아마 김건희 특검 공세가 중심이 될 거라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제 뭐 보셨겠지만 민주당이 그 국회에서 정치 외교 안보 통일 대정부 질의할 때입니다. 정치 외교 안보 통일. 하지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검찰이 피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초점을 둬서 질문했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보입니다. 다만 특검을 현실화하는 데는요. 넘어야 할 산이 있기는 합니다. 그 첫 고비가 아마 국민의힘 소속 김도우 법제사법위원장이 있는 그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검사 역할을 하죠. 이제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헌자로 넘어가면 그런데 그 민주당이 이걸 우회하는 방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패스트 트랙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법사위에서 패스트 트랙을 안건으로 이렇게 지정하기 위해서는 제적위원회 5분의 3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11명이 필요합니다. 법사위입니다. 법사위이기 때문에 11명이죠.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은 다 합쳐야 10명입니다. 네. 근데 뭐 하여간 이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지금 이 탄핵소추에 대한 법리적 문제를 놓고서 또 헌법학자들끼리 좀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당장보다도 오히려 나중에 총선에 임박해서 오히려 큰 이슈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는데 장관 중에서는 탄핵된 사람이 없죠. 그리고 뭐 어쨌든 이게 근데 문제가 행안부 장관이 직무 정지가 된 상태로 이게 계속 끌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민생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또 다른 국정 운영에 좀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라든지 뭐 이런 강세 그리고 이게 지난 주말엔 또 그 장외투쟁도 나갔었죠. 그리고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도 했고 이게 야당 공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오늘 검찰의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죠. 네, 검찰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나서며 성남시청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단 백현동 사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부동산 개발 회사 아시아 디벨로퍼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짧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인지 또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백현동 개발은 이겁니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이에요. 예전에 그 한국식품연구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이사에 갔습니다. 이사에 가면서 이 부지 한 11만 1000제곱미터 더 넘는 그 곳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입니다. 15개의 동을 지었고요. 1230가구가 넘는 가구가 벌써 지난 2021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5년에 이 부지가요. 아시아 디벨로퍼 등에 매각한 뒤에 한꺼번에 4단계 용도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까지요. 그래서 이를 놓고 특혜가 아닙니까? 이런 의혹이 벌어진 거죠. 당시에 아시아 디벨로퍼는요. 이 대표의 그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김인섭 전 대표를 그 회사에 영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남시에 로비를 해서 이런 파격적인 용도 변경을 받은 게 아니냐. 이게 바로 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한 1년 동안요. 모두
115차례 정도 통화한 그런 사실도 드러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요. 정진상 실장 구치소의 수용 거실까지도 포함을 또 검찰이 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예, 처음에는 뭐 전체를 민간 임대주택으로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 바뀌어서 2015년 11월에는 전체 가구 수의 10%인 123가구로 줄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분양 가구가 이제 1,100가구나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업자가 남긴 이익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사건을 뭐 1차 수사는 어디서 했냐면 경기 그 남부경찰청에서 했어요. 그래서 김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참 어렵죠. 그래서 성남지청에 수사를 했는데 성남지청이 이를 보니까 이거는 대장동 비리 의혹과 유사하다고 보고 현재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긴 상황입니다. 예.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입건된 사람은요. 이 대표 포함해서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3명 해서 모두 10명입니다. 전 뭐 딴 건 모르겠는데 이 대장동 백현동 관련해서 나오는 액수들이요.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이런 거 자꾸 듣다 보면 웬만한 거 가지고는 아이 그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식의 사람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참 뭐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왔다 갔다 한 액수는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원래는 12일 날 토요일 날 출석하겠다 그랬는데 10일로 출석하겠다 하는 날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좀 빨리 나와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를 제가 얼핏 본 적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호응을 해준 건지는 모르겠네요. 10일 날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예. 10일이면 금요일인데요. 예. 이번 주 금요일에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에 오전 11시경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한 겁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 대표가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을 해야 하니까 주말에 출석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차례 전달을 했지만 검찰이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양측 간에 어떤 신경전이랄까요? 이런 게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래서 10일 오전 9시 30분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 참석을 해야 하니까 11시경으로 하자 해가지고 시간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이 대표가 평일 출석에 응했는데요. 매 조사 때마다 사실 검찰과 이 출석 일자, 일시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주말에 하자 이 대표 그랬죠. 그리고 검찰에서 평일에 하자 했으니까 뭐 그래서 절충점을 짜진 게 금요일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게 또 맞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안호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이 대표 검찰 재출석 사실을 알리면서 이런 말했습니다.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대표 사정을 애써 외면하고 집요하게 주중 출석만 요구하는 그 태도는 참 유감스럽다. 그런 말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금요일 나간다고 하면서요. 또 정부 여당이 민생 나 몰라라 하면서 야당의 그 역할 떠맡기면서 검찰 앞세워서 그마저도 방해하는 게 현 정권의 민낯이라는 그런 말 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첫 조사를 받은 게 지난 1월 28일이었습니다. 한 12시간 반 정도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그리고 그 위례 사업에 대한 검찰 조사 받았습니다. 그때 이 대표는 그 서면 진술서 내고서 그거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추가 조사에서도 지난번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이른바 또 방어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방어권을 아마 적극 행사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검찰이 9시 반을 요구하고 지난번에는 10시 반에 출석을 했죠. 이재명 대표가.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엔 11시에 출석하는 거. 이게 이제 오전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좀 내실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 아마 검찰은 이렇게 생각해서 9시 반에 매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10시 반 11시로 이제 출석 시간을 잡고 그러면 사실 오전은 별 얘기를 못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점심시간이 금방 되기 때문에. 예.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고요.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이 전남 신안 해역에서 전복된 청보호 문제 수색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 현재까지 구조된 실종자가 모두 5명이고요.
이들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4명을 수색 중에 있는데 한국인 2명, 외국인 2명이 지금 아직 실종된 상태입니다. 김해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지금 인양을 위해서 청보호가 사고 지점으로부터 18km 떨어진 남동방 대허사도 인근 안전지대로 이동했다라면서 지금 수색구역을 좀 확대를 했고 실종자 수색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양을 계속 시도를 했는데 기상 여건이나 바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더라고요. 인양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지금 김영민 아나운서 얘기한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허사도라는 섬 근처에 인근 안전지대로 일단 배를 이동시켜 놓고 인양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현재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네요. 이유는요. 바로 현지에 오늘 오후부터 기상이 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수색을 하고 하는 건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뭐 하루가 다르게 시간이 다르게 계속적으로 바뀌니까요. 물결의 높이 파고라고 하죠. 이 파고가 한 오늘 1에서 2m 정도까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어제였습니다. 어제는 한 50cm 정도였으니까 한 최대 4배 정도 이상 어제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겁니다. 예. 또 어제는 바람이 한 초속 4에서 6m 정도까지 불었는데 그런 바람이 오늘은 최대 초속 8에서 10m까지 불었던 예.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바람이 불면은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게 지금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잠수사들이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일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일하는 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그분들의 예. 생명을 위협할 수 안전에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경찰은 이런 말합니다. 이제 예. 예, 물이 많이 뿌연 데다가 배 안에 있는 통발, 어부나 로프 그리고 이불 같은 게 이제 엉켜있겠죠. 침몰하면서 예. 한꺼번에 이렇게 엉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수중 카메라를 집어넣어도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런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예. 어서 빨리 좀 많은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요. 저희는 희망의 끈을 절대로 놔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승훈 기자,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